요즘 이 직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저는 첫 질문으로 네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요. 맞아요. 그래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충분히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세요, 실제로.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보건의료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관계자분들을 우리는 보건의료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중에서 상당수는 우리가 흔히 보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병원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간호사,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우리는 의료인이라고 칭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칭합니다. 간호사는 의료인에 해당이 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은 맞지만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까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역할이 있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 말이 너무 헷갈리는 게 보건 의료인은 맞지만 의료인은 아니므로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다. 약간 말이 자꾸 헷갈리는데 네. 사실 우리가 뭐 동네 병원 가면요 간호조무사분들이 뭐 주사 같은 것도 놔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의료 행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는 의원급 기관은 예외로 두고 간호사의 보조 없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 말씀하신 주사를 예로 제가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동네 의원에 간호조무사들이 많이 근무를 하는데요. 의사의 지시하에 간호조무사들이 진료 보조의 일환으로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병원급 기관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하에 진료 보조의 일환으로 주사를 놓습니다만 간호조무사는 이를 보조해서 역시나 진료 보조의 일환으로 주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즉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한다는 전제하에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세 번째,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즉 과거에는 역할이 되게 좀 애매모호했어요. 네. 역할 구별이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2015년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간호의 한 축을 지탱하는 간호 인력으로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역할이 재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으로 격상이 되었어요. 격상이 되면서 국가 전문 자격증으로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간호의 한 축을 지탱하는 간호 인력이다라는 얘기가 저는 와닿았는데 그렇다면 간호조무사만의 업무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앞서 제가 의원급 기관, 병원급 기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의원급 기관에서는 주로 진료 보조 및 간호를 주로 합니다. 진료 도구 준비라든지 인젝션이라든지 문진표 작성과 같이 환자에 관한 자료 수집 같은 것들을 위주로 많이 합니다. 병원급 기관에서는 간호사를 보조해서 환자의 활력 징후 체크라든지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 수집, 그리고 환자 관찰, 체위 변동, 베드 메이킹, 수술 도구 준비, 그리고 간호 관련 교육 및 상담 업무 등도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이 앞서서 국가 전문 자격증을 언급하셨는데 또 이 밖에도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 좀 준비해야 할 과정이 있을까요? 네,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당연히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합니다. 네. 취득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이론 교육을 74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와, 네. 꽤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네요. 예. 두 번째는 병원급 혹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780시간의 실습기간을 또 역시나 이수를 해야 합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보자면 네. 이렇게 병원 혹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380시간 미만으로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400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합해서 780시간이 되어야 되는 건데 네. 이 말은 바꿔서 말하자면 병원급 기관에서 780시간을 다 해도 된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아. 예, 근데 역시나 이것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쵸.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국가고시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이 국가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조건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 국가고시는 1년에 2번 3월과 9월에 치러지고요. 그리고 과목은 4과목, 총점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합격률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전국 합격률이 최근에는 항상 7에서 80%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이론 과정을 잘 이수한 학생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추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하다가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간호조무사들 좀 양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을까요? 사연 있으실까요? 네, 좀 사연이라기보다는요. 네. 우리나라를 보면요. 네. 1960년대 그 왜 황정민 씨 나왔던 그 영화 기억나시나요? 그 막 쌀자루 들고 막 했던 네. 네. 그거 보면 파독을 하죠. 그렇죠. 파독 간호사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의료 보전이라는 직업이 생겼고 그 관련된 제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 간호조무사의 시초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지금은 그렇다면은 의료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부족하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물론 이유는 다릅니다. 과거랑은 이유가 분명히 다릅니다. 사실 저희 집은 이제 대대로 의료계 쪽으로 이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집안 환경 덕분인지 몰라도 제가 좀 이런 사실들을 좀 일찍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일찍 알게 돼서 조금이라도 가업에 기여를 해보고 싶어서 이쪽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사실 되게 가볍게 여쭤본 질문이었는데 가업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굉장히 갑자기 이 코너가 명장 코너가 된 것 같은 그런 진짜, 느낌이 드네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뭐 간호조무사를 잘 모르면 뭐 간병인 또는 요양보호사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떤가요? 맞아요. 사실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은 자격증 발급 주체가 다릅니다.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 국가전문 자격증이고 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 주관은 맞아요. 주관은 맞지만 시도지사 자격증입니다. 간병인은 사실 특별히 정해진 자격증이 없습니다. 일반인도 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를 하면은 네.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간 자격증으로는 존재를 한다고는 하네요. 자, 두 번째로는 진출 분야 및 업무가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간호조무사는 병의원급 기관에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는 요양병원도 포함이 됩니다. 네. 요양보호사분들은 복지시설,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시설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시설이 요양원입니다. 네. 아마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구분을 혼란스러워 하시다 보니까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양병원은 치료 및 재활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반면에 요양원은 요양 및 케어를 주 목적으로 하는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간호조무사들은 요양병원으로 많이 진출을 하게 되고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원으로 진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름이 헷갈려서 아마 이렇게 네. 좀 많이 그러신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들만 이제 활동을 하고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만 활동을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요양병원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이에요. 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이다 보니까 노인 케어에 필요한 목욕이라든지 식사 수발이라든지 기저귀 케어를 해줄 간병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많은 요양병원들은 요양보호사를 간병인으로 구인을 합니다. 아무래도 노인 케어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반대로 요양원 혹은 기타 복지시설에 간호조무사들이 진출을 합니다. 네. 복지시설도 행태나 규모에 따라서 인력 비율을 정해 놓습니다. 여기에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노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간호 및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간호보조 및 관리직으로 복지시설에 일부 진출을 하는 경우가 간호조무사들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보면요, 경단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이 이 직업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주변에 이 꿈을 꾸시는 분들은 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네. 이제
간호조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만 있으면 도전을 할 수가 있고 학력에 제한이 크게 없고 네. 그리고 타 직종과 비교했을 때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고 나이 제약도 사실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약간은 쉽게 생각하고 도전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 몇 년 사이는 약간 게임 체인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 아마 높은 청년 실업률과 같은 취업 관련 문제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현재 인구 동향이나 산업 동향을 보았을 때 일시적인 현상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청소년층의 경우에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에 간호조무사 학과가 생겼습니다. 어. 고등학교 수준에서부터 교육을 받아서 빠른 취업, 간호대 진학, 간호조무직 공무원을 노린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 혹은 고3 위탁 교육을 통해 간호조무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년층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제 기관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많은 청년층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은 대학에 이미 진학을 했거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취업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좀 취업이 잘 되는 곳을 찾아서 혹은 뒤늦게 간호에 대한 흥미 적성을 찾아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일찌감치 간호조무사로 방향을 정한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다른 일을 하다가 넘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를 하시다가 간호조무사로 전직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이 평균 연령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나이에서 오는 한정된 취업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늘리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간호에 대한 지식을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임상병리사나 의무기록사, 방사선사와 같은 의료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지원하신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병원은 병원 행태, 규모, 입원 병상 수에 따라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인력 비율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의료기사에 비해서 간호조무사들이 아무래도 인력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간호조무사를 지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구나. 근데 요즘 남성분들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실제로 과거와는 다르게 네. 이제 간호조무사를 지원하는 남성분들의 숫자가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는데 뭐 전통적으로 의무병 지원을 위해서 혹은 이제 의무 부사관 지원을 위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남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요. 과거에도 이런 친구들은 많았는데 요즘은 좀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의료기사나 혹은 의료기사 예비생들 중에서도 사실 상당수가 남성분들이십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지만 복지시설 관계자분들이나 복지시설 창업 예정자이신 분들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거를 기관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네.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는요. 네. 과거에는 간호 관련 분야가 이제 여성의 전유물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는 의식이 이제 좀 많이 확산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원장님이 굉장히 조곤조곤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이 얘기를 쭉 듣다가 드는 생각이 아마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셨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학생이 있을까요? 이제 학생들과 있다 보면요. 별별 학생들이 다 있어요. 정말 별별 학생들이 다 있는데 네. 일화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네. 어느 날 한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어머. 어떤 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많지 않게로요. 근데 전화를 하더니 대뜸 욕을 막 퍼붓더라고요. 어머. 실습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아. 세상에. 네.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요양병원에서 이제 실습을 했어요. 요양병원에서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요양병원 중에서도 이제 중환자실 쪽에 이 친구가 배치가 돼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아마 이제 어르신을 모시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아서 아마 심리적으로 많이 이제 위축되고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사실 제가 딱 해줄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당장 이 친구가 몇 시간 뒤에 실습 또 나가야 되거든요. 아이고. 실습 또 나가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 든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내일 결석을 안 하고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스승의 생각이었어요. 마음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사실 그렇게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달래고 달래서 이제 실습을 보냈어요. 근데 이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번 정도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괴롭더라고요. 네.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이제 학생들에게 제 전화번호를 공개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이 친구가 결국엔 이제 졸업을 잘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네. 아이도 갖고 그리고 이제 잘 살고 있다고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와. 그래서 참 뿌듯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뿌듯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네. 이 친구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 참 많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그분 현업에 계신 거죠? 네.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계신 거죠? 현재 실습했던 그 요양병원에서 취업해서 잘 있습니다. 욕을 했던 그 요양병원에서. 예, 맞습니다. 아니 사람 일이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없죠.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감동인 게 새벽 네. 4시 어쨌든 많지 않은 사람인데도 맞아, 전화를 맞아. 받아서 어쨌든 조언을 해주려고 했던 그 원장님의 마음도 정말 감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네네. 어떤 성향이 조금 이 직업과 잘 맞다라고 보시나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환자를 접하는 직업군이잖아요. 환자에게 행해지는 모든 상담이나 치료나 교육은 상호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호 협조를 위해서는 환자의 신뢰 형성이 우선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저는 신뢰 형성은 상호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호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한테 잘 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환자를 대하는 직군에서는 성실함은 정말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소양 중의 소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만에 하나라도 나의 불성실함으로 이제 인명사고라든지 아니면은 환자의 질병 악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생각을 충분히 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네. 관련된 여담으로 본인이 몸이 아파서 지각을 한다 혹은 결석을 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이쪽 계통에서는 최악의 핑계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출근하는 곳이 아플 때 가는 병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절대 용납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 생각엔 약간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이 이쪽 직업에 잘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간호라는 것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네. 이제 있어야 할 수 있는 직종이거든요. 네. 아니 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따뜻한 마음 그리고 공감 능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앞서서 경단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뭐 요즘은 중년 이러면서 제2의 직업으로도 많이들 꿈꾸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쉽지만은 않은 것도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간호조무사는 업무의 범위나 이제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타 직업에 비해서 나이 제약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도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충분히 고려해 볼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중년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앞으로는 결국은 사회는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몸이 아픈 사람을 대하는 직업인 만큼 아마 감성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많이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원장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있어서 손해볼 것이 없는 자격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쪽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아주 수준이 높은 의료나 간호에는 도달하기 힘들겠지만 생활간호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은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충분히 습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늙고 병드는 인간이고 이를 간호하고 간호보조하고 진료보조하는 것이 일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활동을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령사회에서는 더더욱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쉽게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은 무리하지 않고 정상적인 루틴으로 이제 과정을 밟았을 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약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또 국가 전문 자격증으로 격상이 된 후에는 계속해서 더 관련 교육은 제도화되고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쉽지 않은 이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간호 쪽에 관심이 있는 걸까? 내가 진짜 아프고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병원이란 큰 조직 내에서 내가 잘 녹아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이제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사실 요즘은 이제 이런 교육을 받을 때 고용노동부 국비교육으로 이제 이 관련 교육을 수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부분이에요.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국가, 정확히는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해주는 건데요. 네. 혜택이 정말 좋아요. 참 좋아요. 근데 이 지원은 일방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피땀 눈물 담긴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무게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리고 교육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